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자, 8강, 지난주 7강 어떠셨나요? 지난주 7강 특히나 마지막 부분 조금 좀 스피디하게 좀 거의 우다닥 했지만 그건 이따 말씀드릴 거고, 어쨌든 그 앞에 리포트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어떤 걸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 그리고 오해와 진실 좀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좀 일종의 원포인트 레슨, 섹터별로 이제 섹터별로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체크해야 되는지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좀 원포인트로 한번 레슨을 쭉쭉쭉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 학습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리포트 작성 주체는 사람이다.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리포트는 사람이 쓰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고요. 리포트가 불변의 진리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실수 분명할 수 있으니까, 사람이 쓰는 거니까. 자, 그래서 리포트는 가정어로 시작해서 가정어로 끝납니다. 그 말인즉슨 A니까 B니까 C니까 시가총액이 이렇게 나온다. 여기서 가정이 하나라도 뭐라도 이거라도 하나라도 어그러지는 순간 이 TP는 의미가 없어지는 TP가 되는 거다. 가정으로 시작해서 가정으로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특히나 이 타겟 프라이스, 이 목표 시총, 목표 주가는 모든 낙관이 들어맞았을 때를 가정하는 거다. 모든 낙관이 들어맞았을 때를 가정하는 거다. 모든 낙관이. 그러다 보니까 낙관의 포인트가 뭐라도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 목표 주가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통계는 원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쓰는 거다. 자, 봐라. 이런 통계가 있으니까 이 주장 맞다. 아니다. 그거 아니에요. 이런 주장인데 이런 통계들도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맞습니다. 자, 리포트 작성자, 애널리스트죠. 리포트 작성자도 똑같은 월급쟁이다. 누가 매도 의견 쓰고 싶겠냐. 매도 의견 쓰면 나에게 베네핏은 없고 오히려 나에게 핸디캡만 발생하는데 누가 하고 싶겠냐. 다만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거는 근본적으로 얘네는, 즉 작성자들은 기본적으로 나쁜 얘기, 완전 힘든, 정말 안 좋은 그런 얘기는 근본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얘기하기가 힘들 테니까 우리가 행간을 읽고 컨텍스트에서 우리가 그 힌트를 한번 잘 찾아보자. 그래서 우리가 취할 건 뭐다? 우리가 취할 거는 결국 논리와 근거다. 이 애널리스트가 이 페이퍼를 통해서 어떤 논리를 펴서 어떤 근거를 듣고 어떤 근거를 대가면서 어떤 논리를 펴서 어떤 걸 얘기를 하고 싶은지, 목표 주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목표 주가는 우리가 구할 수 있어. 그거는 우리도 구할 수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논리랑 어떤 근거가 들어가 있는지, 이게 진짜 포인트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권사 리포트는 이렇게만 활용하셔도 돼요. 그러면서 제가 예시를 들어드렸죠. 첫 번째 예시가 뭐였죠? 현대로템. 이 회사가 이익이 어느 영업 환경에서 이익이 얼마나 나고 몇 대가 팔리고, 그 중에 한 대 만드는데 코스트는 얼마나 드니까 한 대 만들면 총 마진 얼마고, 그 마진이 어느 정도까지 유지가 될 거고, 그리고 여기에 별도의 연간 1,000억짜리 그 사업부를 애드업했을 때 총 연간 5천억 정도가 될 텐데, 앞으로 800대에 대한 계약은 안 나와도 지금 기수주 내용만으로도 연간 5천억 이익. 근데 지금 현재 현대로템의 시총은 3조, 멀티플 6배. 괜찮네. 자, 이런 논리 흐름 스스로 짤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뭐 했죠? 유한타증권이랑 삼성증권에서 얘기했던 화학 섹터에 대한 얘기. 수요가 이제 리오프닝 덕분에 수요가 좋을 거는 이제 하우스 모두 동일하는 부분. 하지만 유한타랑 삼성증권이 각각 공급에 대해서 보는 부분이 달랐다.
똑같은 내용을 보는데도 공급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 즉 우리가 어떤 논리를 취할지 거기서 포인트가 되는 거다. 그리고 세 번째 자동차 섹터. 한국투자증권의 자동차 섹터. 그건 뭐였다? 낙관을 가정한 가정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 3분기 실적이었다. 그럼 그 말은 반대로 그 낙관이 계속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뭐라도 하나 어그러진다면 그 좋은 실적은 구조적으로 유지가 될 수 없으니까 우주의 기운이 다 들어와서 그때 발생한 3분기 실적이었으니까 그게 계속 발생하리란 보장은 없으니, 그래서 오히려 지금부터는 조심하자. 한국투자증권의 자동차 섹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증권의 한화솔루션까지, 하나증권의 한화솔루션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화솔루션보다 P랑 Q, 그 태양광 모듈 쪽에 P랑 Q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게 계속 우주를 뚫고 가느냐, 아니면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평균 회귀를 하느냐. 그리고 대부분의 하우스에서는 평균 회귀를 얘기를 하면서 2022년 대비 2023년은 오히려 태양광 쪽을 역성장을 추정을 하고 있더라. 좀 이렇게까지 예시까지 들어봤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해와 진실도 제가 빠르게 한번 살펴드렸어요. 오해와 진실. 왜 주가 상승이나 하락에 맞춰서 목표 주가가 위아래로 주가가 오르면 목표 주가가 오르고 주가가 빠지면 목표 주가가 왜 빠질까? 그거에 대해서는 괴리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괴리가 벌어지면 금감원에서는 바로 그 해당 리서치 센터에 바로 제재가 들어간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도 어쩔 수 없이 괴리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목표 주가를 변동을 하는 것도 기계적인 변동도 있다. 그래서 호재나 악재, 이게 첫 번째였고, 그래서 이 목표 주가가 왜 변동하는지가 더 포인트다. 진짜 좋아서 이 섹터가 좋고 이 산업, 이 종목이 좋고 이익이 좋든 멀티플이 할증 부여받을 수 있는 팩터가 있든, 그렇게 해서 좋아서 목표 주가가 상향이 되는 건지, 아니면 괴리율 때문에 그냥 기계적으로 맞추려고 목표 주가를 변동한 건지, 그거를 파악을 해야 된다. 첫 번째. 자, 그리고 두 번째. 호재나 악재가 있는데 목표 주가 변동이 없는 경우 애널리스트들이 이걸 모른다? 모르는 게 아니다. 다 알고 있다. 하지만 구체화된 숫자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변동을 안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주가는 바로바로 변동이 되겠지만 그 숫자들이 구체화되고 그거를 이제 근거로 녹여낼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된다면 그때는 이제 리포트가 나올 것이다. 그때는. 그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네가 몰라서 목표 주가를 높이고 낮추는 게 아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리포트 발간한 기관에서 물량을 던진다? 이건 완벽한 오해다. 왜? 리포트를 발간한 기관은 어디다?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인데 물량을 던지는 곳은 어디다? 운용사다. 자산 운용사. 펀드 회사다. 둘이 같은 키움이라, 뭐 예를 들어서 키움증권에서 이제 리포트가 나가고, 그리고 창구 보니까 키움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어. 이 두 개는 다르다. 이건 그냥 창구가 하필 또 키움인 것일 뿐이지 리포트 내고 팔아먹고 이런 거 아니다. 오해하지 마시라. 제가 그러면서 저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제가 증권사의 그 알바도 아니고요. 제가 얘네를 대변해 주는 게 아니야. 대변해 주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오해를 갖고 계셔서 그 오해를 일부 좀 풀어드린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팁. 이거 좀 빨리 넘어갔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그래서 이게 포인트예요. 자, 이 팁이 뭐다? 리포트가 당일 발간돼. 리포트가 발간되고 그날 바로 주가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막 올라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막 이제 장중에 막 한 오전 한 11시쯤에 막 특징주 기사가 막 나와. 이런 케이스 되게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본격적으로 다루는 그런 매매법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해당 종목을 둘러싼 수급 환경부터 파악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가는 뭐 A 섹터가 있습니다. A 섹터가 지금 미쳤어. 엄청 가. 막 미친 듯이 막 날아가요. 이런 것들은 어떤 리포트가 나오든지 그 리포트 왜냐하면 A 섹터 엄청 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운용사들, 자 매매의 주체, 운용사들, 기관들이 이 섹터를 차마 사지 못했을 수도 있어. 그럼 얘네는 어떻게든 사야 돼. 사긴 사야 돼. 그래야 시장을 따라가니까. 그래야 베타는 따라가니까. 근데 뭘 살지 몰라. 왜냐하면 애널리스트도 사람이잖아. 매니저들, 펀드 매니저들도 사람이에요. 걔네도 모든 종목에 대해서 다 알지를 못해. 그래서 뭔가를 사야 돼. 뭔가를 사서 지금 올라가는 섹터에 일단은 탑승을 해서 여기 이 버스에 탑승을 해서 적어도 시장 수익률이랑 연동을 시켜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의 비중 일부는 시장을 이 섹터를 따라가는 베타 플레이를 해야 돼. 어느 정도는. 그게 이제 펀드 규약에도 나와 있어요. 그 베타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어떤 걸 할지 모르겠어.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섹터에서 어떤 리포트가 나온다? 대부분 그런 것들은 되게 단기적으로 주가가 그날 리포트가 나오고 그날이나 그 다음 날 내지는 한 일주일 안에 주가는 바로바로 시세가 발현이 돼요. 이런 논리, 이런 기관 투자자들의 로직에 의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거는 제가 채널에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막 내려가는 섹터가 있어. 이런 것들은 아무리 좋은 리포트가 나와도 얘네가 시세 반영을 못 해요. 얘네가 시세 반영을 못 한다고. 오히려 팔기 바쁘지. 그래서 이거 먼저 파악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먼저 파악을 해서 지금 올라가는 섹터인지 빠지는 섹터인지 그거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좋은 사유에서 비롯된 목표 주가 상향.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오해와 진실에서. 기계적으로 TP를 올린 것이냐 아니면 TP가 올라간 이유가 어닝이 높아져서든 이제 멀티플이 높아져서든 그것 때문에 이제 TP가 올라간 것이냐 이거를 파악을 하시라. 그리고 두 번째 뉴페이스 새로운 리서치 기관 뭐 독립 리서치들 요즘 되겠죠. 뭐 FS 리서치, CTT 리서치, 뭐 밸류 파인더 뭐 이런 애들 증권사가 아닌 애들도 그런 뉴페이스가 등장을 하거나 혹은 완전 시장에서 새로운 종목이 소개가 될 때 그때 그때 단기적인 시세 반응이 확 오긴 합니다. 이런 케이스도 또 있기 때문에 이거를 팁으로 삼으시고 이거를 중점적으로 포인트를 삼으셔서 여기서 좀 단기 플레이를 하셔도 여러분들 수익률 제고에 좀 꽤 유의미한 성과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팁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면 자, 첫 번째 우리 증권사 리포트 활용법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증권사 리포트 활용법. 그리고 두 번째 증권사 리포트의 오해와 진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난주엔 조금 시간 여유가 없었어서 후딱후딱 빨리빨리 넘어갔던 거 팁까지 제가 지금 이 시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지난 강의 때 말씀드렸고 자 이제 오늘 8강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강의는 중급자용이니까요. 초급자는 초급 내용 선행하시고요. 초급 내용은 이제 별도의 강의 참고해 주시고요. 다 이제 선행하셨을 겁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이 워닝도 이제 안 넣게요. 안 넣으려고 합니다. 아셨죠? 자, 8강입니다. 섹터별 밸류에이션 체크 포인트 거의 원 포인트 레슨 수준으로 정확하게 핵심만 딱딱딱 짚어드릴게요. 자, 근데 지금 제가 강조드립니다. 이 체크 포인트가 이것만 보세요. 아닙니다. 이것만 보시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보시라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것만 보시라고 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이거부터 중점적으로 보시라는 의미지 이것만 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이것만 보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아셨죠, 여러분?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IT 섹터입니다. 특히 이제 메모리 칩 메이커.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있겠죠. 얘네는 통상적으로 PBR 밸류에이션이 사용됩니다. 자, 체크 포인트는 3개, 통상적으로 3개입니다. 메모리 가격 제일 중요합니다. 거의 한 제가 봤을 때 한 90% 이상입니다. 사실상 메모리 가격에 의해서 좀 업황이 좀 움직인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지금 당장은. 그리고 전방 업체가 어디죠? 전방 업체가 세트 업체겠죠. 세트 업체들이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마이크론의 메모리 반도체, 그걸 통해서 자기들이 그걸 이제 부품을 넣어서 그걸 이제 제품을 만들잖아요. 그 전방 업체들이 재고가 얼마나 쌓였는지, 그리고 주문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중점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밸류에이션은 PBR 밸류에이션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이렇게 쭉쭉쭉 갈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게 필요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쭉쭉쭉 갈 거라서 오늘 한 13개, 14개 정도 좀 갖고 와봤거든요. 지금 이제 한 35분 정도가 남았는데 13개니까 한 섹터당 거의 한 2분에서 3분 정도 빨리 얘기하면서 넘어갈게요. 그렇게 하면 오늘 총 모든 섹터 다 한번 이게 밸류에이션 방법이랑 체크 포인트 빠르게 싹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자, 메모리 칩 메이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얘네들은 PBR 밸류에이션을 보통 한번 이것도 강조드립니다. 보통 이런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다는 거지. 보통. 무조건이 아닌다. 무조건이란 의미가 아니에요. 무조건이란 의미가 아닙니다. 보통 이런다는 겁니다. 보통 이 밸류에이션 방법론을 쓴다는 겁니다.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모리 칩 메이커가 있으면 그 칩 메이커가 칩들을 만들 수 있게끔 해주는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기업들도 있겠죠. 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밸류에이션 보통 PER 밸류에이션은 소재랑 부품에 PER이 들어가고요. 웬만하면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보통, 무조건 아닙니다. 보통. 그리고 장비 쪽에는 PBR 밸류에이션 합니다. 자, 체크 포인트는 또 똑같이 메모리 가격 들어갑니다. 메모리 가격이 지금 높아서 지금 칩 메이커들이 지금 메모리를 만들어서 팔면 돈 많이 벌겠네? 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든다면 오케이, 지금 우리 메모리 더 만듭시다. 자, 그러면 뭐 장비 더 넣어. 자, 공장 지어서 장비 더 넣고 장비 안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이랑 소재 다 더 주문해. 이런 것들이 가장 키 팩터겠죠. 이런 것들이 키 팩터일 겁니다. 이런 것들이. 메모리 가격이 키 팩터일 겁니다. 자, 그리고 전방 업체. 여기서 이제 말하는 전방 업체는 누구죠? 얘네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얘기하는 전방 업체는 칩 세트 업체야. 그럼 얘네가 말하는 메모리 소부장 기업에게 전방 업체는 누구다? 얘네는 이젠 반대로 얘는 칩 메이커다. 얘네는 칩 메이커다. 칩 메이커가 전방 업체다. 그죠? 얘네가 발주를 낼 테니까. 얘네 이 칩 메이커들의 캐펙스 이거 지금 이거 오타 났습니다. 캐펙스입니다. PEX입니다. 캐피탈 익스펜디처, 자본적 지출, 즉 증설. 캐펙스 일정들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오타예요. 캐펙스입니다. PEX입니다. 오타입니다. 캐펙스 일정이 되게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2023년 현재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을 한번 볼까?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을 잠깐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수요는 안 좋습니다. 그죠? 수요 안 좋아요. 근데 공급은 더 안 좋아요. 지금 메모리 사이클이 그래요. 그래서 자, 이게 수요 공급 곡선이잖아. 얘가
여기까지 하면 너무 좀 오바스럽나? 자, 이렇게 수요와 공급 곡선이잖아요. 얘가 이렇게 지금 공급이 다 둘 다 부진한 상태니까 다 이렇게 왼쪽으로 밀리는데 얘도 같이 왼쪽으로 밀리는 거야. 그럼 더 많이 왼쪽으로 더 밀리냐 지금 그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공급이 더 줄어드니까 오히려 여기서 메모리 업체들은 지금 공급 쇼티지 때문에 오히려 메모리 업체들한테는 좋을 거다. 이게 논리인데요.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고.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공급이 지금 적잖아요. 공급이 적잖아. 공급이 적다 보니까 오히려 이 소부장 업체들한테는 안 좋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공급이 늘어나야 얘네한테 공급이 늘어난다는 건 얘네한테 그만큼 발주를 많이 줬다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소부장 업체들이 이익의 관점에 안 좋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어쨌든 같은 섹터 안에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주가는 연동하겠지만.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ENF 테크놀로지, TCK, ENF 테크놀로지 이제 가스죠. 낸드가 이제 뭐 몇 단 낸드 72단 낸드 뭐 100몇 단 낸드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낸드 층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안에 들어간 가스들이 그만큼 더 많아지겠죠. 그런 소재들. 자, TCK는 뭐죠? 그 실리콘 링, 그 웨이퍼가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웨이퍼가 이제 지금 웨이퍼의 이제 식각을 하거나 그런 이제 공정들이 웨이퍼한테 더 가혹해지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웨이퍼 주변을 실리콘을 이렇게 쌉니다. 이렇게 끼웁니다. 그런 부품들. 아니면 이런 것들은 어쨌든 그 이익이 꾸준히 날 수 있잖아요. 얘네는 그래서 PER 밸류에이션을 하고요. 자, 원익 IPS는 대표적으로 장비 회사예요. 장비가 맨날 지금 들어올 순 없잖아. 장비 하나로 계속 돌리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익 사이클이 조금 들쭉날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PBR 밸류에이션으로 체크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제 자, 비메모리 쪽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PER 밸류에이션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개별 수출 데이터 그리고 개별 이슈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개별 수출 데이터라 하면 제가 지난 그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트라스 여기서 수출입 데이터를 직접 본인이 체크를 해야 된다. HS 코드 그 품목별 HS 코드를 직접 이제 넣으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 수출 데이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HS 코드는 제 텔레그램 채널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뭐 SNS텍, 뭐 동진 세미캠, 뭐 파크 시스템즈 이런 것들이 이제 뭐 EUV 쪽이겠죠. EUV용 뭐 포토 레지스트, 뭐 블랭크 얘가 이제 대표적인 뭐 블랭크 마스크겠고 뭐 포토 레지스트부터 EUV용 이제 뭐 원자 현미경까지 이런 것들은 다 수출 데이터로 확인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 디스플레이 패널 메이커가 있습니다. 얘네는 일단 PBR 밸류에이션이긴 한데 가장 대표적으로 LG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도 있긴 한데 얘는 상장이 안 돼 있죠. 얘 지분을 삼성 SDI가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 SDI를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로 봐야 되냐 애매해서 일단 안 넣습니다. 대표 종목은 그냥 LG 디스플레이만 넣는데요. 패널 가격이 제일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자, 반도체 업체에서는 반도체 칩 메이커는 오히려 자, 반도체 가격이 중요했다면 패널 메이커는 당연히 패널 가격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전방 업체 재고랑 주문도 중요할 겁니다. 근데 그냥 빠르게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디스플레이 쪽이 이미 중국에 다 따라잡혀서 되게 힘들죠. 많이 힘듭니다. 어쨌든 PBR 밸류에이션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PBR 밸류에이션 밴드 보시면 밴드가 다 이렇게 누워 있을 거야. 주가는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은 안 보시면 됩니다. 밴드가 이렇게 누워 있는 것, 밴드가 이쪽으로 이렇게 솟아 있어야지 밴드가 이렇게 내려가 있는 거는 안 보셔도 됩니다. 자, 디스플레이 소부장 업체도 있습니다. 똑같죠? 이제 반도체 칩 메이커도 있다면 반도체 소부장도 있고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가 있다면 디스플레이 소부장 업체도 있고 자,
똑같이 PER, PBR 밸류에이션 합니다. 자, 이제 PER은 어떻게 보통 어떤 회사에 쓰일까요? 소재랑 부품, 즉 반복적이고 꾸준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쪽에서 PER 밸류에이션 가치 평가를 쓸 수 있을 거고, 예, 장비처럼 한 번에 입고되는 이런 장비 같은 경우에는 PBR 밸류에이션으로 그 이제 가치 평가를 한다. 그래서 체크 포인트는 이건 조금 독특합니다. 이 지금 디스플레이 이 소부장이 어디 향이냐, 삼성 향이냐, LG 향이냐, 중화권 향이냐, 어디 향인지 파악하는 게 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옛날엔 근데 지금 요즘 이제 뭐 이 두 개가 합종 연행한다고 하고 어쨌든 그래서 뭐 이제 대표 종목으로 덕산 네오룩스, 예, 대표적인 소재 업체죠. 그리고 LX 세미콘, 옛날에 실리콘웍스죠. 그리고 AP 시스템, 얘가 이제 대표적인 뭐 LG향, AP 시스템이 대표적인 뭐 삼성향, 그리고 비아톤이 대표적인 뭐 중화권향, 뭐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근데 다 이것도 옛날 얘기고 요즘 디스플레이 본다고 하면 아유 뭐 너 미쳤어? 뭐 이런 거의 뭐 이 정도 이런 반응이죠 대부분. 그래서 디스플레이는 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IT 섹터에 뭐 디스플레이도 있으니까 체크는 해봐야겠죠. 그래서 IT 섹터를 뭐 이것도 제가 텔레그램 채널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IT에 꼭 투자를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는데 IT를 공부는 해야 됩니다. 왜? 삼전이랑 전자닉스가 이제 우리나라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한 지금 뭐 주가가 좀 빠져서 그렇긴 하지만 대충 한 25에서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적자가 날 거니까 좀 올해는 좀 제외하고 작년 기준만 해도 그냥 최근 기준만 해도 영업이익은 한 대충 한 40% 정도, 40% 내외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나라 실정을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인이 일단 한국 주식을 산대. 그럼 일단은 한국 주식의 비중에 맞춰서 사겠죠. 벤치마크 비중에 딱 맞춰서 사겠죠. 그렇게 했을 때 가장 많이 사야 되는 게 뭐다? IT다. 전자닉스가 이렇고요. IT 섹터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을 산다, 바이 코리아를 한다 이퀄 IT를 산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지금 우리나라 주식을 사는 국면이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IT를 특히나 많이 담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투자는 굳이 안 하셔도 IT 섹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어차피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다 말씀드려놨으니까 텔레그램 말씀드려놨으니까 들어오셔서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기타 전자부품이 있을 겁니다. 뭐 이제 삼성전기 MLCC죠. 그리고 LG 이노텍 카메라 모듈이죠. 카메라 모듈. 그리고 얘네가 2024년에 어디서 만난다? FC, BGA. 기판 쪽, 패키징 기판 쪽, 반도체 기판 쪽에서 만나게 됩니다. 2024년에. 그리고 기판 쪽이 거의 대장급이죠. 심텍도 있고요. 아비코전자, DDR5 관련주죠. 뭐 메탈 세미컨덕터. 그 새로운 이제 메탈 세미컨덕터 맞나요? 어쨌든 이제 DDR4에는 안 쓰였던 부품이 5에 새로 들어가는 부품 있으니까 이런 것들. 얘네들은 가장 대표적으로 PER 밸류에이션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개별 수출 데이터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개별 이슈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 말고도 전자 부품들이 되게 많아요. 뭐 카메라 부품도 있을 거고, 뭐 MLCC도 있겠지만 또 뭐가 있을 겁니까? 이제 핸드폰 카메라, 뭐 핸드폰 부품, 뭐 손떨림 방지 기능, 뭐 이런 것들. 뭐 되게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DDR5 관련주들, 그리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테스트 소품들, 뭐 그런 것들 다 여기에 포함되거든요. 자, IT 섹터 중에 이제 소프트웨어입니다. 보통은 이제 PSR로 하죠. 초기 단계 기업들은. 왜냐하면 이익이 안 나니까. 그러다가 이익이 나는 순간 PER 밸류에이션 한다. 자, 소프트웨어는 체크 포인트가 오히려 좀 특별합니다. 매크로 환경을 체크를 해야 돼요. 왜? 얘는 기본적으로
얘네는 기본적으로 고평가 종목이기 때문에 매크로 환경을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크로 환경이 지금 좋냐, 매크로 환경이 지금 좋냐, 안 좋냐. 매크로 환경이 좋으면, 즉 성장주에 유리한 환경이라면 얘네가 상대적으로 더 주가가 퍼포먼스가 좋을 수도 있고요. 매크로 환경이 안 좋으면 주가 퍼포먼스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얘네가 지금 실적이 좋든 나쁜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가장 대표적으로 네이버나 카카오 있을 거고요. 뭐 여기에 뭐 또 엄청나게 많겠죠. 뭐 게임 회사도 있을 거고 인터넷 회사도 있을 거고 뭐 등등등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자, 자동차입니다.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밸류에이션은 PER 밸류에이션입니다. 얘네는 이제 체크 포인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글로벌 판매량. 자동차는 통상적으로 얘는 이제 자동차 섹터는 가장 대표적인 성장이 정체된 섹터예요. 성장이 예전처럼 막 10%, 20% 이렇게 날아가지가 않아. 그냥 인플레이션율에 수렴하는 좀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해 있다. 한 대략 글로벌 판매량이 한 대략 한 8, 9천 대 정도 되거든요. 그 안에서 점유율도 거의 비슷해요. 뭐 도요타, 뭐 폭스바겐 그룹, 현대기아차 그룹, 현대그룹 점유율 몇 프로? 다 그 안에서 정해진 파이 안에서 점유율 깨먹기 게임이, 점유율 뺏어오기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도 중요할 거고요. 왜냐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내수도 내수지만 우리나라는 내수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오히려 수출 쪽에서 좀 레버리지가 크지. 그리고 그 외 개별 이슈들. 가장 대표적으로 현대차랑 기아차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모비스랑 만도 얘네는 사실 다 따로 봐야 돼요. 근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냥 같이 봅니다. 따로 봐야 되는 이유는 얘네 부품사죠. 부품사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뭐 A가 있고 A 이제 완성차 업체가 있고 여기서 하청을 줍니다. 벤더라고 하죠. 하청이 뭐 이렇게 있겠죠. 하청 업체들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A 회사의 마진이 예를 들어서 한 8%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하청 업체가 15% 가져가. 우리나라는 이거 용인한다 안 한다? 한국에서는 용인이 안 된다. 바로 CR이라고 하죠. 코스트 리덕션. 바로 CR 들어갑니다. CR 압박 들어갑니다. 너희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와? 너희 좀 까. 비용 줄여. 바로 CR 압박 들어옵니다. 이런 이슈, 이런 근본적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얘네 포함해서 좀 자동차 부품사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진짜 자동차가 슈퍼 사이클이 아닌 이상 얘네까지 보는 건 좀... 자, 자동차 얘기하면 이거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2차 전지 셀메이커입니다. 자, 2차 전지 셀메이커인데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밸류에이션은 자 이렇게 놨습니다. 왜일까요? LG 엔솔 있고요. 삼성 SDI 있고요. SK 온 있습니다. 자, 엔솔은 뭐 상장돼 있죠. 삼성 SDI는 그 배터리 사업부 말고도 다른 사업부들이 좀 있습니다. 걔네에 대한 밸류를 따져야 돼요. SK온은 상장이 안 돼 있어. 오히려 SK이노베이션이 지분을 갖고 있지.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을 봐야 되냐? 그러니까 각각 다 달라.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 밸류에이션 방법을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 기본적으로 PER이나 뭐 EV, EBITDA를 써야겠죠. 물론 이제 삼성 SDI나 SK온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적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체크 포인트는 일단은 전방 업체, 전기차 침투율이 되게 중요할 겁니다. 전기차가 전방 업체들이 방금 말씀드렸지만 자동차는 글로벌 판매량이 정해져 있고요. 각 그룹별로 점유율도 거의 정해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점유율 안에서 얼마나 전기차 침투가 몇 프로가 되는지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수출 데이터, 배터리 셀에 대한 수출 데이터가 나오니까요. 그리고 개별 이슈들. 그래서 삼성, LG 엔솔,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에 SK 온이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사실 이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뒤에 좀 시간이 없을지라도 이건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자, 셀메이커 하면 2차 전지 하면 셀메이커 하면 결국 이제 EV 업체, 가장 대표적인 EV 업체가 어디죠? 테슬라죠. 테슬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테슬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뭐 물적 분할도 많이 액면 분할, 물적 분할이 아니라 액면 분할도 많이 해서 지금은 주가가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만 옛날에 막 천슬라 막 이랬잖아. 막 주당 가격에 막 천슬라 막 어쩌고 저쩌고. 이때 당시에 지금 이제 이거를 이제 액분한 가격으로 환산하면 한 400달러쯤 되나요? 400%가 아니라 400달러쯤 되나요? 이 400달러가 어디부터 갔다? 100달러부터 400달러, 거의 100달러부터 400달러까지 곱하기 4배 된 거죠. 이게 한 2020년, 2021년이었나요? 2020년, 2021년에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100달러대 시가총액이 얼마였나요? 대략 우리 돈으로 200조쯤 됐잖아요. 그래서 400달러 가니까 한 진짜 한 1000조. 우리 이때 가니까 한 1000조쯤 됐고 200조쯤 됐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테슬라의 이익이 한 12, 3조 3조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멀티플이 한 대략 몇 배였죠? 한 이렇게 보면 멀티플이 대략 한 15배? 20배 멀티플이 20배 언더였어. 오케이? 그러면 100달러쯤은 오케이. 실적 관점으로는 오케이. 인정. 근데 이게 400달러 같죠? 이때는 800조죠. 자, 12, 3조 버는 회사에게 800조는 멀티플이 몇 배라고? 몇 배입니까? 거의 70배인가요? 테슬라가 특별한 게 뭐가 있는데? 얘 자동차 회사라며. 특별한 건 전기차, 자율주행이 되는 전기차 아니야. 자율주행이 되는 전기차 아니야. 그럼 차잖아. 자동차 회사인데 자율주행이 좀 되는 거 가지고 멀티플이 70배, 80배, 100배 가당키나 합니까? 저는 테슬라의 기업을 되게 좋아합니다. 앨런 머스크도 좀 존경해요. 아주 훌륭한 경영자인 것 같습니다. 경영만 봤을 때. 근데 테슬라가 좋은 회사인 건 알겠지만 이 400달러, 이 최고점은 좋은 주가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멀티플 70배, 80배? 저는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테슬라는 그거 말고도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그냥 그런 분들이랑은 얘기가 안 됩니다. 논의가 안 됩니다. 우리는 밸류에이션을 따지는 사람들이잖아. 이렇게 봤을 때 테슬라는 이때는 되게 힘들었다고. 이때는 지금 이제 한 2023년 이익이 한 15조쯤 되잖아요. 지금 이제 한 시총이 한 200조에서 한 300조 정도 가면 300조 정도 하면 한 20배? 멀티플 20배? 이 정도까지는 나 오케이. 이 정도는 오케이. 근데 이 정도는 좀 아니지. 이 정도는 좀 과하죠. 이런 것도 따져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 어디든 다 똑같습니다. 얘기가 길었네요. 자, 더 빨리 넘어갈게요. 자, 2차전지 소부장입니다. 자, 가장 대표적으로 EV, EBITDA 밸류에이션을 사용되고요. 전방업체, 셀메이커죠. 셀메이커들의 캐펙스 일정이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캐펙스를 얼마나 늘릴 것이냐. 그럼 그 안에 양극재 몇 톤 집어넣고 그렇게 돌렸을 때 얼마가 이익이 나오고 이런 것들. 개별 수출 데이터 당연히 트래킹이 가능하고요. 개별 이슈 체크해야 되고요. 가장 최근에 포스코 케미칼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PM, LNF, 포스코 케미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기타 친환경입니다. 친환경 PER 밸류에이션 보통 씁니다. 개별 수출 데이터 트래킹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태양광, 풍력, 수소 있을 건데요. 그래서 태양광 쪽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으니까 그리고 지난주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개별 수출 데이터 그리고 개별 이슈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약바이오입니다. 또 이것도 시간 많이 걸리는데. 자, 제약바이오는 퉁쳐서 제약바이오로 하지만 제약회사 따로 있고요. 바이오 회사 따로 있습니다. 제약회사는 제자가 만드는 거잖아. 약을 그냥 만들기만 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얘네는 실질적으로 얘네는 제조업이에요. 바이오가 진짜 찐 그거지. 이제 개발 이슈가 있는 애들.
그래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밸류에이션 SOTP 밸류에이션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안 다뤘지만 sum of the parts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렸죠. 파츠들 다 더해요. 파이프라인의 가치들 다 더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거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도 뭐 말씀드릴 게 워낙 많지만 어쨌든 오늘은 원 포인트 레슨이니까 체크 포인트는 일단은 그 질병의 시장 크기가 중요해요. 아무리 희귀한 질병이라지만 환자 수가 별로 없으면 이거는 그 바이오테크 회사들 입장에서는 좀 개발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요. 왜? 아니 그렇게 뭐 죽을 똥 살 똥 해가면서 고생이랑 고생을 다 해가면서 약을 만들어놨는데 정작 쓸 사람이 별로 없네. 누가 만들겠어요? 그죠? 기본적 환자 수, 즉 시장의 크기가 중요하고요. 그 안에서 환자 많아. 오케이. 근데 그 환자들한테 약이 도달해야죠. 그 약이 그 환자들한테 직접 투여가 돼야지. 침투율이 얼마 될지. 그리고 확률. 빵이 될 수도 있잖아. 바이오 회사는. 이게 1상, 2상 다 넘어갔다가 3상에서 어그러질 수 있잖아요. 확률 변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개별 이슈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한미약품, 종근당 뭐 등등도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냥 오늘은 그냥 딱 이 정도만 알고 이 정도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약 바이오만도 제가 여러분들께 2박 3일 강의를 해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일단 오늘은 이 정도만 넘어갈게요. 제약 회사랑 바이오 회사랑 다른 겁니다. 다른 건데 그냥 오늘은 이 정도만. 자, 금융입니다. 이것도 할 말이 많아요. 일단 PBR 밸류에이션 합니다. 금융에는 뭐 있죠? 가장 대표적 은행이 있고요. 은행, 뭐 증권, 보험, 여기에 더 덧붙여서 카드사도 이제 금융사입니다. 금리가 중요할 것 같죠. 일단은 체크는 해야 돼요. 금리가 중요할 것 같지만 사실 금리는 은행주의 실적이랑 금리랑 완벽하게 일치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모르셨을 겁니다. 왜?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야. 왜? 예를 들어서 금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5%라고 칩시다. 그래서 5%라서 예를 들어서 예금 금리는 예를 들어서 한 4%라고 칩시다. 그리고 대출금리 한 6%라고 칩시다. 그럼 이 사이 마진이 몇 프로야? 2%잖아. 이 사이의 마진이 2%죠. 근데 이게 만약에 4%로 금리가 떨어진다고 해도 대출금리는 5% 될 거고 예금금리는 3% 될 거라. 대충 이 마진은 똑같겠죠. 대부분 비슷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어쨌든 금융 섹터는 스프레드. 이 스프레드를 먹는 산업이기 때문에 금리랑 실질적으로 큰 관계는 없다. 가장 대표적인 또 뭐 있죠? 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정유 섹터가 있습니다. 정유 섹터도 유가가 오르면 더 좋은 건가요? 유가가 떨어지면 나쁜 건가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왜? 유가가 오르든 말든 그 사이 나는 유가를 얼마에 갖고 와서 그걸로 얼마에 정제해서 파는 거야. 즉 스프레드를 먹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체크는 해야 된다. 그리고 주주 환원책 이거 중요합니다. 제가 PER 밸류에이션 하면서 말씀드렸죠. R-G분의 D다. P는. 근데 금융 섹터는 이 그로스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성장도 이것도 거의 제한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D, 주주 환원책이 특히나 중요할 수가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신한주주, KB, 키움 뭐 있을 거고요. 자, 바로 시간이 너무 없네요. 빨리 넘어갈게요. 유틸리티. PBR 밸류에이션은 보통 씁니다. 에너지 가격 중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는 이런 것들은 어쨌든 에너지를 수입해서 발전해서 이렇게 내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스프레드를 먹는 섹터입니다. 그리고 뭐 환율도 중요할 거고요. 왜냐하면 에너지를 수입을 해야 되니까 내지는 수출하면 또 그렇게 해야 되니까. 뭐 주주 환원책도 중요할 거고요. 개별 이슈도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자 금융이랑 유틸리티는 가장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라고 얘기하죠. 제가 방어주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거 뭐다? 개인 투자자가 건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방어주는 우리를 위한 게 아니야. 현금을 들고 있으면 안 되는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거고 우리는 그냥 현금 들고 있으면 된다. 웬만하면 유틸리티, 금융 보지 마시라.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아유, 시간이 없습니다. 자, 정유 섹터입니다. 자, PBR 밸류에이션은 보통 하고요. 유가 그리고 전방 산업의 수요가 중요하고요. 개별 이슈도 중요합니다. 얘네가 이제 얘네도 가장 대표적인 스프레드를 먹는 섹터다. 자, SO일 있고요. SK 이노베이션 있고요. 근데 SK 이노베이션은 요즘 뭐 2차전 쪽을 봐야 되는지 어쨌든. 자, 그리고 화학이 있을 겁니다. 화학도 PBR 밸류에이션을 하고요. 제품 가격이 필요할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뭐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뭐 이런 제품 가격들이 필요하겠죠. 이거는 이제 100ppi.com에서 제품 가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리고 전방산업의 수요 중요할 거고요. 개별 이슈 중요할 거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롯데케미칼 대환유와 뭐 효성 TNC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효성 TNC가 요즘 그나마 조금 좀 중국향 산업재 쪽에서 특히나 얘네가 스판덱스니까 스판덱스 가격이 좀 유의미하게 올라오고 있어서 아직은 PEPP 가격들은 유의미하게 올라오고 있지 않지만 스판덱스 가격은 좀 유의미하게 올라오고 있다. 좀 이 정도까지 지금 빨리빨리 체크를 하고 넘어갈게요. 철강입니다. PBR 밸류에이션 보통 얘도 하고요. 얘도 이제 제품 가격 그리고 원재료가 특히 이제 열연 가격이랑 좀 연동이 많이 되는 주가가 연동이 많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제품 가격이랑 원재료가 그리고 전방산업의 수요 가장 대표적으로 중국이겠죠. 중국의 수요 그리고 개별 이슈.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랑 현대제철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포스코홀딩스는 요즘 PBR 관점으로는 PBR 관점 멀티플 상단에 올라오긴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용인이 되는 이유는 뭐다? 얘가 철강 쪽에서 2차 전지 섹터로 지금 편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조선 섹터 PBR입니다. 자, 선가 중요하고요. 전방 산업의 수요 중요할 거고요. 개별 이슈. 뭐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뭐 현대미포조선, 뭐 삼성중공업, 그 현대 뭐 삼호중공업. 근데 이제 지금 삼호중공업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는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중간 지주가 뭐 그런 것까지. 건설 sek터 PBR 밸류에이션을 하고요. 국내 건설 경기랑 해외 산업 경기가 중요할 겁니다. 국내 건설 경기는 아무래도 아파트겠죠. 주택 경기겠고요. 해외 산업은 보통 이제 유가랑 연동된 플랜트 쪽 이쪽입니다. 아셨죠? 현대건설,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 대우건설, 뭐 DLENC 등등등 되게 많습니다. 오케이. 자, 운송 섹터 있습니다. PER 밸류에이션 보통 PER 밸류 쓰고요. 해외 산업 경기 그리고 여객이랑 운송 지표. 그리고 개별 이슈, 항공 섹터, 해운 섹터. 해운도 할 말 많죠. 가장 대표적 HMM, 흠슬라라고 뭐 슴슬란이 뭐니 흠. 지금 작년에 HMM이 10조 벌었나요? 작년 이익이 10조인가요? 지금 시총 10조죠. 근데 얘 지금 어떻게 된다고? 얘 올해 예상이 얼마인가요? 10조에서 3천억. 이익이 거의 뭐 몇 토막 난 거예요? 30분의 1 토막 난 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가장 지금 시가총액이 10조야. 작년에 10조 벌었으니까 멀티플이 한 배야? 아니다. 3천억에 10조니까 멀티플이 몇 배다? 30배다. 이렇게 봐야 된다. 가장 전형적인 밸류에이션 트랩이다. 말씀드렸죠. 항공이나 해운.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유통 섹터. 화장품, 뭐 의류, 면세점, 백화점, 편의점 있습니다. 보통 PER 밸류에이션을 하고요. 얘네 또 하면 또 중국 리오프닝 얘기해야 되죠. 어쨌든 중국인 관광객들이 과거 전성기 때 한 600만 정도. 그게 지금 회복이 될까 안 될까가 가장 큰 이슈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내외 소비 지표가 중요할 거고요. 이제 그 외 개별 이슈도 중요할 거다. 자, 미디어 PER 밸류에이션은 보통 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콘텐트 리중앙, DNC 미디어 그리고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죠. 대표적으로 한 이 정도만 갖고 와봤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 PER 밸류에이션 음반 판매량 그리고 음반 판매를 해서 거기서 팬을 형성을 하면 팬을 끌어들이면 그 팬들을 상대로 콘서트를 합니다. 이게 마진이 커요. 이건 마진이 별로 안 남아. 근데 이거는 팬들에게 미끼용이고 미끼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미끼용이고 이게 실질적인 PB 상품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PB 상품이고 걔네한테 플러스 알파로 굿즈 판매하고 그래서 하이브, JYP, SM, YG 있고요. 정신없이 갑니다. 끝났네.
정신없으셨습니다. 이렇게 섹터별로 원 포인트, 딱 체크 포인트까지 쭉 한번 가봤는데요. 자, 오늘도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는 이따가 8시 30분에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7강, 8강 많이 유익하셨길 바라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강의가 2개가 남았죠. 남은 2강도 열심히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